옛날 옛적 그린우드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조셉과 샘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각자의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친구는 성인이 되었고 그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조셉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보석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조셉의 마음도 들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샘도 자신의 부모님을 방문하러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셉과 샘은 서로 다른 차량을 몰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불렀고 샘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상상하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에 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조셉은 다급하게 핸들을 돌렸고 다행히 강아지를 무사히 피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같은 길을 따라가던 샘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샘은 강아지를 피하려 다금한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그의 차는 폐차 수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샘은 운이 나빴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의도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린우드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셉이 더 도덕적으로 옳았던 것인가? 샘이 더 부주의했던 것인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이론처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그들의 삶에 그리고 도덕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린우드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을 가지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많은 운에 의존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셉과 샘은 여전히 마을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운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픽테토스의 이론에 기반한 한 남자, 존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은 항상 외부의 불확실한 상황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날씨 앱을 확인하고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의 불친절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시무룩해졌고 종종 상사의 평가지표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허덕이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평소처럼 우울한 기분으로 출근하던 존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르게 됩니다. 그는 우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줄 중요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에픽테토스의 삶의 지침이란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가 평소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라는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일기예보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든 맙든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작은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오래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날씨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어.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료의 불친절한 말에 일일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기분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나의 하루를 결정짓게 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 라고 되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이나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합리한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던 날씨도 누군가의 사소한 말투도
심지어는 그의 인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더 이상 그를 무겁게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았고 그 결과로 삶이 한결 행복해졌습니다. 존의 경험담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신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존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마을은 이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고대 아테네의 소란스러운 시장 거리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따르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오넬로. 지역 주민들은 그를 평온한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명성은 단순히 높은 지식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전파하는 철학이 실질적인 본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한 젊은이 그리스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인 타나토스가 라오넬로를 찾아왔습니다. 타나토스는 눈에 보이는 진귀한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의 얼굴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오넬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방황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오넬로는 조용히 타나토스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간단하지만 향기로운 허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타나토스, 라오넬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많은 보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타나토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와 사치는 나에게 잠깐이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않는 것 같소. 라오넬로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불을 쫓는 삶은 사막을 채우는 것과 같다. 물 대신 모래만 계속 쏟아 부으면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른 것이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들어보았는가? 쾌락은 단순한 감각의 즐거움이 아니네. 진정한 쾌락은 정신의 평온함에 있지. 타나토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정신의 평온함이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고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시작이라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별했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 쉴 곳,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진실한 친구, 이 요소들이 만족되면 우리는 그 어떤 불필요한 욕망도 자연히 버릴 수 있지. 라오넬로의 말에 타나토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 식고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 때쯤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라오넬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네. 다만 마음의 숲을 가꾸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일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네. 이런 식으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걸세. 그날 이후로 타나토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물질적 사치를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 대신 느껴지는 깊고 차분한 빛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라오넬로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길을 걸었고 그의 철학은 타나토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쾌락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신론을 깊이 신봉하며 신은 곧 자연이라는 신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스피노자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연못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요. 이 연못은 매우 특별해서 그곳에서의 경험이 사람들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욕심 많은 상인이 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는 연못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부를 꿈꾸며 길을 떠났습니다. 길고 고된 여행 끝에 상인은 마침내 연못에 도착했지요. 연못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물은 맑고 잔잔하며 주변의 나무들과 하늘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연못에 손을 담그며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물 위에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행자여, 무엇을 바라시는지요?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한한 불을 원하오. 가장 귀한 보석과 금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그러자 물고기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연못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릴 수 있소.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이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말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그는 연못 근처에 머물며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의 모든 것에 깃든 신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그리고 그 연못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속에 신의 일부분이 있으며 그 자체가 부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상인은 연못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석과 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이야기를 마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신의 절묘한 조화 그 자체입니다. 모든 자연은 신의 한 부분이며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들은 자연과 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